내가 냄새에 예민하고 결벽증 있는 거 하루 이틀 본 것도 아니잖아. 여러분, 이런 내로남불 남편 겪어보신 분 계세요? 저희 엄마가 백내장 수술 때문에 병원 통원 치료 받기 편하시도록 저희 집 객실에서 딱 사흘 묵으셨어요. 엄마는 화장실 물 한 번 크게 못 내릴 정도로 조심하셨는데도 밖에서는 멀쩡한 척은 다 하던 제 남편 박민석은 집에 오자마자 엄마가 몸보신하려고 다리는 한약 냄새를 맡고는 엄마가 보는 앞에서 집안의 모든 창문을 활짝 열어젖었어요. 한겨울 칼바람이 싹싹 들어와 엄마는 덜덜 떠셨죠. 심지어 식사 때는 찬장에서 일회용 수저와 그릇을 꺼내 엄마 앞에 탁소리 나게 내려놓더군요. 마치 엄마를 걸어다니는 병원균 취급하는 것처럼요. 그때는 참았어요. 머릿속에 가와만 사성이라는 5글자가 족쇄처럼 박혀 있었거든요. 결과가 어땠냐고요? 설날이 되자 시어머니가 바리바리 짐을 싸들고 심지어는 버르장머리라고는 없는 시동생네 조카 둘까지 데리고 기별도 없이 배를 눌렀어요. 서울에서 명절 분위기 좀 제대로 즐기겠다며 장기 투숙을 선언하더군요. 우리 엄마가 오는 건 하늘이 내린 이치라는 듯한 박민석의 그 뻔뻔한 얼굴을 보고 저는 이번엔 싸우지도 소리치지도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가 제 캐리어를 꺼냈을 뿐이죠. 그가 당황해서 저를 막아서며 어디 가냐고 물었을 때 제가 남긴 한마디에 그는 아직도 이혼 서류만 보면 다리가 후들거려 감히 도장을 찍지 못하고 있답니다. 이건 단순한 가출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난 5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산산조각 나버린 제 자존심을 되찾기 위해 제가 공들여 설계한 한 편의 복수극이었어요. 엄마가 서울에 오시던 날, 날씨는 참 좋았지만 제 마음은 먹구름이 낀 듯 무거웠어요. 막 백내장 수술을 마치셔서 눈에는 아직 거즈를 붙이고 계셨고 벽을 짚어야 겨우 걸으셨죠. 의사는 입원 치료를 권했지만 병실도 부족했고 무엇보다 엄마는 돈 나가는 걸 아까워하며 기어코 퇴원하셨어요. 지연아, 딱 사흘만 신세 질게. 병원 다녀오면 바로 부산 내려갈 테니 폐 안 끼칠게. 두 말을 듣는데 가슴이 시큰했어요. 딸의 집이 어쩌다 폐를 끼치는 곳이 되어버렸을까요? 저는 객실 침구는 햇벽에 바싹 말린 새 것으로 갈아두었어요. 포근한 햇살 냄새가 났죠. 엄마는 오는 내내 집에서 직접 담근 김치랑 장을 가져왔다며 사위 입맛에 안 맞을까봐 걱정이라고 되뇌셨어요. 저는 웃으며 엄마, 민석 씨는 뭐든 잘 먹어. 걱정 마. 덜 오라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박민석이 얼마나 까다로운 인간인지 잘 알고 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박민석이 퇴근하고 돌아온 순간 저는 거실에서 엄마에게 물을 따라드리고 있었죠. 문을 열고 들어온 그는 소파에 앉은 엄마를 보자마자 얼굴에 걸려있던 직업적인 미소가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평소처럼 여보, 나왔어 하는 인사도 없이 묵묵히 신발을 갈아 신고는 현관순 앞장 위에 서류 가방을 징소리 나게 내려놓았죠. 엄마는 긴장한 듯 자리에서 일어나며 어색하게 손을 비비셨어요. 박서방 왔는가? 부모 민석은 코로 흥 소리를 내며 대꾸할 뿐 곧장 화장실로 직행했어요. 그가 손 씻는 소리는 무슨 화학 실험이라도 하는 것처럼 요란했죠. 잠시 후 그는 잔뜩 찌푸린 얼굴로 거실 창가로 다가가 히하고 창문을 열어젖혔어요. 12월의 칼바람이 순식간에 집 안으로 들이닥쳤고 탁자 위에 놓인 엄마의 한약 봉지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예른 스웨터 차림의 엄마는 반사적으로 팔을 감싸 안으셨죠. 제가 급히 다가가 창문을 닫으며 나지막이 말했어요. 여보, 엄마 수술한 지 얼마 안 돼서 바람 돌면 안 돼. 빅코는 저를 차가운 눈으로 쏘아보며 말했어요. 집안의 웬 냄새가 진동을 해서 머리가 아파. 환기 좀 시켜야겠어. 그노 그가 말하는 냄새는 엄마가 가져오신 한약 냄새였어요. 의사가 수술 후 몸조리하라고 지어준 약이었죠. 냄새가 좀 독하긴 했지만 저는 그가 싫어할까봐 매일 환풍기를 틀어놓고 다렸어요. 하지만 그는 기어코 이런 방식으로 노골적인 혐오감을 드러냈죠. 엄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어색하게 웃으며 제게 손을 내저으셨죠. 괜찮다, 괜찮아. 환기시키는 게 맞지. 나는 방에 들어가 있을란다. 두 엄마가 도망치듯 객실로 숨는 뒷모습을 보는데 심장이 바늘에 찔린 듯 아팠어요. 그 후의 사흘은 엄마에게는 소리 없는 고문이었고 제게는 생지옥이었습니다. 박민석의 냉담한 폭력은 집 안 곳곳에 스며 있었지만 교묘해서 꼬투리를 잡을 수도 없었죠. 그는 더 이상 저와 어떤 스킨십도 하지 않았고 집에 오면 서재로 들어가 문을 굳게 닫아버렸어요. 식사 때는 엄마가 사용한 젓가락을 몇 초간 빤히 쳐다보다가 말없이 새 젓가락을 꺼내 쓰곤 했죠. 엄마는 제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지 않으려고 개인컵을 들고 다니셨고 물을 마신 후에는
주방에서 직접 깨끗이 씻어 당신 방으로 가져가셨어요. 거실에서 TV 보는 것조차 민석 씨 일에 방해될까봐 무섭다며 온종일 그 작은 객실에 스스로를 가두셨죠. 하루는 밤중에 제가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객실 문틈으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살며시 문을 열어보니 엄마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희미한 휴대폰 불빛에 의지의 책을 보고 계셨어요. 왜 아직 안 주무시냐고 여쭌니 엄마가 말씀하셨죠. 너희 깨까 밤밤에는 잘 못 일어나겠어서. 그래서 물을 좀 적게 마셨더니 목이 마른데 또 변기물 내리는 소리 시끄러울까 봐 못 가고 있었다. 다소 그 순간 눈물이 외칭 쏟아졌어요. 여긴 제 집인데 제 친정 엄마가 남의 집살이 하는 사람처럼 화장실 가는 자유조차 누리지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사흘째 되던 날 엄마는 병원 진료를 마치자마자 곧바로 부산행 차표를 끊으셨어요. 단 1분도 더 머물고 싶지 않아 하셨죠. 제가 터미널까지 배웅해드리자 엄마는 제 손을 잡고 안쓰러운 눈으로 말씀하셨어요. 지연아, 박서방 착한 사람인데 그냥 회사 일이 힘들어서 스트레스가 많고 좀 깔끔을 떠는 것뿐이야. 싸우지 말고 잘 살아. 저는 고개만 끄덕일 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엄마가 그를 위해 변명하고 또 저를 위로하고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엄마를 보내고 텅 빈 집에 돌아와 저는 처음으로 박민석에게 폭발했어요. 우리 엄마가 대체 뭘 잘못했는데 고작 4일 계셨는데 그렇게까지 해야 했어. 일회용 그릇에 엄마 보는 앞에서 소독제까지 뿌리고 대체 누굴 모욕하는 거야? 부밀베그는 소파에 앉아 태연하게 경제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제 질책을 듣고도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죠. 그저 느긋하게 안경을 벗으며 지극히 무고하고 이성적인 말투로 말했어요. 지연아,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해. 내가 언제 장모님을 모욕했어? 난 그냥 개인적인 습관 문제야. 난 당신 말고 다른 사람과 한 집에 사는 게 불편해. 내 사적인 공간과 프라이버시가 침해받는 느낌이라고. 당신도 알잖아. 내가 회사에서 팀장이고 매일 얼마나 피곤한 일들을 처리하는지,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한지. 난 집에 와서 그냥 온전히 조용하고 편안한 나만의 공간이 필요할 뿐이야. 내가 냄새에 예민하고 결벽증 있는 거 하루 이틀 본 것도 아니잖아. 분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는 저를 돌아보며 책망하는 듯한 눈빛으로 덧붙였어요. 이런 일로 나랑 다투는 건 내가 너무 철없는 거 아니야? 난 당신이 날 이해해 줄 줄 알았는데. 붕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 말 좀 들어보세요. 그는 자신의 모든 무례함과 야박함을 예민함, 스트레스, 결벽증이라는 말로 포장했어요. 이건 해명이 아니었어요. 저를 가스라이팅하며 모든 게 제 탓인 양 몰아가는 거였죠. 제가 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고 제가 남을 우리만의 사적인 공간으로 끌어들여 그의 완벽한 휴식을 망쳤다는 식으로요. 저는 당시 그의 권변에 말문이 막혔고 속에는 거대한 억울함이 들끓었지만 반박할 말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맞아요. 그는 늘 자신이 깔끔하고 삶의 질을 중시한다고 말해왔죠. 정말 제가 잘못한 걸까요? 저는 제가 너무 예민하게 군 건 아닌지 자책하기 시작했어요. 그 자기 혐오는 엄마가 떠나신 후 일주일 동안 절정에 달했어요. 박민석은 다시 다정하고 부드러운 남편으로 돌아왔죠. 제가 좋아하는 케이크를 사오고 기념일에는 선물을 챙기면서요. 마치 그 사흘간의 냉대와 모멸은 없었던 일인 것처럼요. 저는 그에게 거의 세뇌당할 뻔했어요. 남과 함께 사는 건 스트레스라는 그의 이론을 스스로 납득시키려 했죠. 석 달 금은날 현관벨이 울리기 전까지는요. 저는 예약해 둔 신선식품 배송인 줄 알고 문을 열었어요. 하지만 문 앞에는 시어머니 김 여사님이 주름 가득한 얼굴로 활짝 웃으며 서 계셨죠. 그 뒤에는 시동생 박민중과 동서, 그리고 그들의 두 아들, 인간 고질라라고 불리는 7살, 5살짜리 조카들이 서 있었어요. 저마다 크고 작은 캐리어를 끌고 있는 모습은 세배하러 온 게 아니라 이민이라도 온 것 같았죠. 시어머니는 저를 한쪽으로 미치고 현관으로 들어서며 큰 소리로 외쳤어요. 어이구, 지연아, 서프라이즈. 우리가 너희랑 같이 설 쇠려고 왔다. 또 제가 충격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박민석이 서재에서 뛰쳐나왔어요. 저는 그가 적어도 저희 엄마에게 그랬던 것처럼 약간의 불쾌함이라도 내비칠 줄 알았죠.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승진 발표 날보다도 더 진심 어린 환한 미소가 가득했어요. 그는 한달음에 달려가 시어머니의 짐을 받아들며 살갑게 말했죠. 엄마, 오실 거면 미리 말씀하시지. 제가 역으로 마중 나갔을 텐데요. 돌시어머니는 그의 팔을 툭 치며 말했어요. 그래야 깜짝 선물이 되지. 올해는 내 아버지가 제주도로 요양을 가서 나 혼자 너무 적적하잖니. 그래서 아예 민준이네 식구들이랑 다 같이 서울 와서 너희 형님네랑 북적북적하게 설쓰려고. 우리 정월 대보름 지나서 갈 거다.
본 박민석은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입이 귀에 걸릴 듯 웃었어요. 그럼요, 얼마든지 계세요. 집이 사람 사는 것 같고 좋네요. 그는 그렇게 말하며 저를 돌아보고 소리쳤어요. 여보, 멍하니 서서 뭐해? 어서 마트 가서 제일 좋은 한우 좀 사와. 저녁에 고기 파티하게. 그리고 객실 정리 좀 하고 이불도 다 꺼내서 햇볕에 말려. 그 순간 머릿속에서 웅하는 소리와 함께 무언가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객실? 우리 엄마가 살 묻는 동안 그가 바이러스 격리실처럼 효하던 바로 그 객실. 한무? 우리 엄마가 계실 땐 제대로 된 삼겹살 한번 구워 먹지 않았는데 이제 그의 엄마, 남동생, 동서, 조카까지 5 식구가 예고도 없이 쳐들어와 최소 보름을 머물겠다는데 그는 기쁘게 받아들이다 못해 신이 나 있었어요. 그의 프라이버시는 어디로 갔을까요? 과 함께 사는 게 불편하다던 그의 원칙은요? 한약 냄새만 맡아도 머리가 아프다던 그의 예민한 체질은요? 알고 보니 그의 결벽증과 원칙은 사람 봐가면서 적용되는 고무줄 잣대였던 거예요. 우리 엄마는 남이었고 그의 엄마와 동생네는 가족이었던 거죠. 이 집에서 저 역시 남이었던 거고요. 저는 박민석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시어머니에게 물을 따라드리고 조카들에게 과자를 가져다주는 그 효자 아들의 모습은 우리 엄마가 계실 때의 그 얼음장 갔던 남자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죠. 제 마음은 서서히 식어갔고 마침내 차갑게 가라앉아 오히려 평온해졌어요. 저는 그의 말대로 한우를 사러 가지도 객실을 정리하지도 않았어요. 말없이 우리 침실로 들어가 문을 닫고 옷장을 열어 가장 큰 캐리어를 꺼냈죠. 제 물건들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두꺼운 겨울 스웨터, 여름 원피스, 내 화장품, 내 책, 내 노트북, 서두르지 않았어요. 물건 하나를 넣을 때마다 이 결혼 생활에서 내 일부를 도려내는 것 같았죠. 문 밖에서는 박민석과 그의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날카롭게 들려왔어요. 30분쯤 지났을까? 저는 무거운 캐리어를 끌고 침실 문을 열었어요. 거실에서는 박민석이 큰 조카를 안고 새로 산 게임기를 가르쳐주고 있었죠. 제 모습을 본 그의 얼굴에서 미소가 굳었어요. 그는 아이를 내려놓고 몇 걸음에 달려와 제 앞을 막아서며 목소리를 낮췄지만 그 안에는 분노가 가득했죠. 김지연, 너 지금 뭐 하는 미친 짓이야? 설날에 어머님이랑 다 오셨는데 어디 가겠다는 거야? 둔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조용히 바라봤어요. 제가 5년간 사랑했고 평생을 함께 할 수 있다고 믿었던 남자를요.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눈에는 이해할 수 없다는 짜증이 서려 있었죠. 저는 악을 쓰지도 울지도 않았어요. 그저 그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차갑고 또렷한 목소리로 한자 한자 힘주어 말했어요. 박민석 씨, 당신 남이랑 같이 사는 거 불편하다면서요. 스트레스 받고 잠도 설치고 머리까지 아프다면서요. 당신 건강을 위해서 제가 나가주려고요. 당신 가족끼리 오붓한 시간 보내는데 방해되고 싶지 않네요.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순식간에 새하얘진 그의 얼굴을 보며 마지막 문장을 나지막이 덧붙였어요. 어차피 저도 남이잖아요. 들그 말을 끝으로 저는 그를 비켜 캐리어를 끌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그는 돌처럼 굳어 그 자리에 서 있었죠. 등 뒤에서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고함이 들려왔어요. 야, 쟤 어디 가는 거야? 민석아, 빨리 앉아봐. 단언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단호하게 문을 열고 차가운 밤 속으로 걸어나갔죠. 이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됐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저는 박민석과 시어머니의 상상처럼 울며 불며 친정으로 가거나 친구 집에 얹혀 살지 않았어요. 캐리어를 끌고 곧장 택시를 잡아 제가 미리 예약해 둔 시내의 5성급 호텔로 향했죠. 프런트에 신분증을 내고 키를 받아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넓고 환한 스위트룸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길게 숨을 내쉬었어요. 지난 5년간 꾹꾹 눌러왔던 숨이 이제야 터져나온 기분이었죠. 공기 중에는 역겨운 한약 냄새도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도 없었어요. 그저 은은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고급스러운 향기만이 감돌았죠. 저는 캐리어를 한쪽에 던져두고 푹신한 침대 속으로 몸을 파묻었어요. 천장의 화려한 크리스터 조명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죠. 맞아요. 저는 충동적으로 집을 나온 게 아니에요. 엄마가 우리 집에서 쫓겨나듯 떠나시던 그날 밤부터 저는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었어요. 박민석은 순종적이고 남편을 하늘처럼 모시는 전통적인 여자를 아내로 맞았다고 생각했겠지만 그건 그의 착각이었어요. 저 김지연은 서울대 법대 졸업생이에요. 그저 그를 사랑했기에 제 모든 날카로움을 감추고 기꺼이 그의 아내가 되어주었을 뿐이죠. 이제 그는 그럴 자격이 없어요. 호텔은 제 돈으로 예약했어요. 결혼 전 부모님이 꽤 큰 액수의 돈을 챙겨주셨는데
저는 그 돈에 손대지 않고 있었죠. 하지만 앞으로의 계획은 박민석의 돈으로 실행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결혼 후 박민석은 저에 대한 신뢰의 표시라며 그의 신용카드 가족카드를 만들어줬어요. 한도는 그리 높지 않았죠. 평소에 장을 보거나 가끔 할인하는 옷을 사는 정도였어요. 그는 아마 그게 전업주부의 소비 수준 전부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 가족카드의 한도가 매달 본 카드의 신용 등급과 연동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박민석은 동료들 앞에서 폼 잡는 걸 좋아해서 본 카드의 한도는 엄청나게 높았죠. 저는 휴대폰을 꺼내 은행 앱에 접속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번 달은 연말 보너스 덕분에 한도가 임시 상향되어 있었죠. 저는 웃었어요. 박민석, 이건 당신이 내 손에 직접 쥐어준 무기야. 그 후 이틀 동안 저는 누구와도 연락하지 않고 휴대폰을 무음으로 해뒀어요. 늦잠을 자고 일어나 가장 비싼 룸서비스를 시켜 랍스터와 스테이크를 먹고 샴페인을 마셨죠. 그리고 보복 소비를 시작했어요. 청담동으로 가서 예전에는 쇼윈도 밖에서 구경만 하던 명품 매장으로 들어갔죠. 라메르 스킨케어 제품을 에센스부터 크림까지 풀세트로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샀어요. 예전에 인터넷으로 수없이 들여다보다가 박민석의 전업주부가 그런 비싼 가방을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들어 라는 한마디에 조용히 창을 닫았던 샤넬백도 망설임 없이 포장해달라고 했죠. 백화점에 가서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 옷을 몇 벌이나 샀어요. 재단이 훌륭하고 부드러운 고급 코트와 캐시미어 스웨터를 입으니 왠지 굽었던 허리마저 꽉꽉이 펴지는 기분이었죠. 제가 카드를 긁을 때마다 박민석의 휴대폰에는 소비 알림 문자가 전송됐을 거예요. 집에서 시어머니와 말섭쟁이 조카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을 때 휴대폰이 쉴 새 없이 딩동거리며 울리는 모습을 상상하니 통쾌했어요. 그 소리 하나하나가 그의 지갑과 자존심에 가하는 이중의 타격이었을 테니까요. 이건 제가 받아야 할 보상이에요. 지난 5년간 아끼고 아끼며 이 가정을 위해 제 청춘과 노력을 바친 것에 대한 보상이죠. 휴대폰은 무음이었지만 화면은 계속해서 반짝였어요. 가족 단톡방은 이미 난리가 나 있었죠. 저는 히친 나이처럼 단톡방을 나가지 않고 오히려 흥미진진하게 이 소동을 지켜봤어요. 시어머니 김 여사님은 저를 미친 듯이 소환하며 수십 개의 음성 메시지를 보냈어요. 내용은 늘 똑같았죠. 김지연, 이 버르장머리 없는 년. 설날에 집 나가서 쏘다니는 게 무슨 꼴이야. 불효 우리 민석이가 너한테 뭘 잘못했는데. 아주 보기 겨워서는 불용 배짱 있으면 영영 돌아오지 마. 내 아들 너보다 어리고 예쁜 여자 금방 만나. 불용 시동생과 동서도 옆에서 형수님 성격이 너무 세다. 형이 너무 오냐오냐 해줬다며 부채질을 했죠. 다른 친척들은 그 밑에서 수근거리며 어떤 이는 화해를 권하고 어떤 이는 불구경을 했어요. 그리고 제 훌륭한 남편 박민석은 그의 가련한 체면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있었죠. 그는 단톡방에 글을 남겼어요. 다들 걱정 마세요. 지연이가 요즘 일이 힘들어서 감정 기복이 좀 있고 몸도 안 좋아서 며칠 병원에 입원해서 쉬라고 했습니다. 별일 아닙니다. 능봄이 안 좋아 병원에 입원했다는 그네 글자를 보고 웃음이 터질 뻔했어요. 그는 아마 친척들이 진실을 알게 되면 아내 하나 제대로 간수 못하는 무능한 남자로 보일까봐 두려웠겠죠. 이렇게 대충 덮어두면 제가 화가 풀리고 알아서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너무 순진하죠. 그가 태평한 척 연기할수록 저는 그 연극의 막을 내려주고 싶었어요. 저는 단톡방에 한마디도 답하지 않고 그들의 추측에 불을 지펴요. 이 상황에서 한 발짝 떨어져 있으니 정신이 더없이 맑아지는 기분이었죠. 저는 더 이상 그들의 말에 휘둘리고 감정적으로 착취당하는 며느리나 아내가 아니었어요. 그저 광대들의 서툰 연기를 지켜보는 냉정한 관객이 되었을 뿐이죠. 물론 이틀 동안 쇼핑과 구경만 한 것은 아니에요. 제가 한 가장 중요한 일은 호텔 스위트룸의 안락한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여는 것이었죠. 박민석은 지독히 자기중심적이고 게으른 인간이라 집 데스크톱 컴퓨터를 저와 같은 계정으로 사용했어요. 비밀번호는 우리 결혼기념일이었고 그는 그걸 바꿀 생각조차 하지 않았죠. 그리고 그의 회사는 데이터 보안이라는 명목하에 모든 직원의 사내 메신저 기록을 클라우드 서버에 백업하고 있었어요. 그는 아마밥하고 청소밖에 모르는 그의 아내가 왕년의 법대에서 정보 검색과 증거 수집에 가장 능했던 수재였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저는 원격으로 집 컴퓨터에 접속했고 간단한 방화벽 몇 개를 우회하여 그의 회사 내부 통신 시스템에 들어갔어요. 검색 키워드, 내 이름, 와이프, 집사람. 결과는 충격적이었죠. 그의 어리고 예쁜 부하, 여직원 이은비와의 대화 기록 속에서 그는 저를 험담하고 있었어요.
우리 와이프는 요즘 완전 히스테리야. 맨날 바가지만 긋고. 뒷마하. 역시 은비 씨가 내 맘을 알아주네. 너랑 얘기하면 기분이 좋아져. 젊어지는 기분이야. 직모 지난번에 입었던 그 원피스 예쁘더라. 다음에 우리 둘이 밥 먹을 때 또 입고 와. 직모그는 그녀에게 몇 번이나 소에게 기프티콘을 보내며 커피 한잔해요. 라는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죠. 이게 법적으로 명백한 외도냐고 묻는다면 논란의 여지가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제게 그는 이미 죽은 사람이었어요. 이 애매한 대화 기록 외에 저는 더 중요한 것을 발견했어요. 그의 컴퓨터에 저장된 인터넷 뱅킹 비밀번호를 이용해 그의 개인 계좌에 로그인했죠. 지난 2년간 그는 매달 일정한 금액을 그의 동생 박민준에게 이체하고 있었어요. 금액은 그의 월급의 딱 10분의 1이었죠. 그 외에도 시어머니에게 직접 송금한 몇 건의 큰 금액도 있었어요. 메모에는 어머니 용돈이라고 적혀 있었죠. 이 돈에 대해 그는 제게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부부이고 그의 수입은 공동 재산이에요. 그가 이렇게 사적으로 거액을 장기간에 걸쳐 자신의 본가에 지원한 것은 명백한 혼인중 재산은닉 행위였죠. 저는 침착하게 모든 대화 기록을 캡처하고 녹화했으며 은행 거래 내역을 한 페이지씩 PDF 파일로 저장해 클라우드에 암호화하여 보관했어요. 이것들이 법정에서 그를 빈손으로 쫓아낼 제 비장의 무기가 될 거예요. 모든 작업을 마친 후 저는 노트북을 닫고 창가로 다가가 아래의 차량 행렬을 내려다봤어요. 박민석, 내가 그냥 화나서 토라진 줄 알았어? 아니, 나는 당신을 위해 아주 특별한 새해 선물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야. 호텔에서 이틀간 여왕처럼 지낸 후 저는 계획의 두 번째 단계인 속단지 및 아궁이 빼기에 돌입했어요. 박민석은 생활 면에서는 완벽한 어린애였고 그건 지난 5년간 제가 직접 그렇게 길들인 결과였죠. 그는 집 뱃살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고 진간장과 국간장도 구분 못했으며 복잡한 집안일은 말할 것도 없었어요. 우리 집의 일상은 편리한 온라인 서비스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죠. 매일 아침 배달되는 신선한 우유와 빵은 새벽 배송 회원 서비스였고 냉장고 속 채소와 과일, 고기는 제가 매주 온라인 신선식품 마켓에서 주문한 것들이었어요. 심지어 그가 매일 마시는 스페셜티 원두 커피도 제가 구독하던 월간 배송 서비스였죠. 그리고 이 모든 서비스 계정은 전부 제 휴대폰 번호로 가입하고 연동되어 있었어요. 저는 호텔의 푹신한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꺼내 들고 우아하게 손가락을 몇 번 움직였죠. 먼저 신선식품 배송 앱에 들어가 제가 설을 쇠기 위해 잔뜩 쟁여뒀던 고급 한우, 킹크랩, 전복 주문을 전부 취소했어요. 그 다음 새벽 배송 고객센터에 연락해 장기 출장을 핑계로 회원 서비스를 일시 중지시켰죠. 마지막으로 그 원두커피 월간 구독도 해지해버렸어요. 이 모든 것을 끝내고 나니 다음 날 아침 텅 빈 냉장고를 마주할 박민석과 그의 가족들의 모습이 눈에 선했죠. 신선한 우유도 빵도 커피도 심지어 제대로 된 김치찌개 한번 끓일 삼겹살조차 없을 테니까요. 예상대로 사흘째 되는 날 오전, 즉 설날 아침, 한동안 조용했던 가족 단톡방에 마침내 박민석이 등판했어요. 그는 저를 지목하지는 않고 이렇게 썼죠. 집 냉장고가 왜 텅 비어있지? 누가 내 쇼핑 앱 건드렸어? 그 메시지를 보고 저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아무도 그에게 답장하지 않았죠. 그 역시 단톡방에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깨달았는지 금세 메시지를 삭제했어요. 하지만 그의 당황스러움은 이미 제게 고스란히 전해졌죠. 저라는 군수부장이 없으니 이 집의 시스템은 순식간에 마비된 거예요. 시어머니 김 여사님은 고기 없는 아침 식사를 참을 수 없으셨는지 단톡방에서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서울 물가는 정말 비싸구나. 아파트 밑에 슈퍼에서 반찬거리 좀 샀더니 몇만 원이 훌쩍 넘네. 들구민서가 내 마누라는 대체 언제 들어온다니? 집이 돼지우리 같은데 청소하는 사람도 없고 들량 제가 중간에서 완충제 역할을 하지 않으니 시어머니가 지난 5년간 제게 퍼부었던 잔소리와 불평이 이제는 고스란히 그녀의 귀한 아들 박민석에게 향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두 악동의 파괴력도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죠. 예전에는 제가 집에 있으면 함께 놀아주고 동화책을 읽어주며 간식과 장난감으로 그들을 아이들 방 안에 묶어둘 수 있었어요. 이제 제가 없으니 그들은 고시 풀린 망아지나 다름없었죠. 제가 아끼던 아이보리색 패브릭 소파 위를 쿵쿵 뛰어다니고 새로 칠한 벽지에 크레파스로 낙서하고 박민석이 애지중지하던 피규어들을 일반 장난감처럼 가지고 노는 모습이 눈에 선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설 다음 날 오후 단톡방에 박민석이 분노의 찬사진 한 장을 올렸어요. 그의 한정판 아이언맨 피규어였는데 팔이 부러진 채 바닥에 나두굴고 있었죠. 그는 느낌표를 연달아 찍으며 단톡방에서 보여했어요. 이거 누가 그랬어?
도인유 시동생 박민주는 창피했는지 한참 뒤에야 소심하게 답했죠. 형, 애들이 어려서 뭘 모르고 그랬나 봐. 내가 나중에 하나 사줄게. 박민석은 즉시 쏘아붙였어요. 사준다고? 이거 단종된 거 몰라? 돈 있어도 못 사는 거라고. 진비리어 시어머니도 참전하며 흐지부지 상황을 덮으려 했어요. 아이고, 장난감 하나 가지고 뭘 그렇게 친조카한테 따지니? 민석이 너도 참 속이 좁다. 줌대 동생 돈 버는 것도 힘든데 형이 돼서 좀 봐줄 수도 있지. 좀 전은 그들이 피규어 하나를 두고 옥신각신 싸우는 모습을 지켜보며 그 어떤 막장 드라마보다도 흥미진진하다고 생각했어요. 과거에는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항상 제가 나서서 이 사람을 달래고 저 사람을 어루며 중재했었죠. 이제 저라는 소화기가 사라지니 그들 내부의 갈등이 즉시 활활 타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박민석, 이제 당신이 그토록 원하던 따뜻하고 북적이는 대가족의 실체가 느껴져. 당신이 말하던 천륜의 즐거움이 사실은 내 희생과 타협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는 걸 이제는 알겠어. 그들이 집에서 답싸움하듯 싸우고 있을 때 저는 제 대학 선배이자 현재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이원 전문 변호사 중 한 명인 최 변호사님과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고 있었어요. 저는 며칠간 수집한 모든 증거, 즉 박민석의 애매한 대화 기록, 혼인 중 재산 은닉을 증명하는 은행거래 내역,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이 집의 계약금과 인테리어 비용을 지불했다는 이체 증빙 자료까지 전부 그녀 앞에 펼쳐놓았죠. 최 변호사님은 자료를 훑어보며 고개를 끄덕였고 안경 너머의 눈이 전문가의 빛으로 반짝였어요. 지연 씨, 아주 잘했어요. 증거가 정말 충분하네요. 그녀가 말했어요. 박민석 씨와 여직원의 대화 기록은 비록 잠자리를 가졌다는 물증은 없지만 정신적 외도를 구성하기에 충분해요. 재산 분할 시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할 근거가 되죠. 그리고 이 이체 기록들은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고요. 이 아파트는 계약금을 지연 씨 부모님이 내셨으니 지연 씨의 혼전 재산에 해당해요. 결혼 후 공동으로 갚은 대출금에 대해서는 분할을 요구할 수 있지만 그가 가족에게 몰래 빼돌린 부분은 전액 환수해야 하고 공동 재산 분할 시 그는 훨씬 적게 가져가게 될 겁니다. 둔 그녀는 안경을 고쳤으며 저를 보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 증거들을 바탕으로 제가 이혼 소장을 작성하면 그를 빈손으로 내보낼 확률이 90% 이상이에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커피의 쓴맛이 이 순간만큼은 저를 더없이 맑고 안심시켜 주었죠. 저는 최 변호사님께 당장 소송을 제기하고 싶지는 않다고 말했어요. 그에게, 아니 그의 온 가족에게 마지막 큰 선물을 하나 더 안겨주고 싶었거든요. 최 변호사님은 제 뜻을 알아차리고 웃었어요. 알겠어요. 가족회의 자리에서 일종의 공개 처형을 하고 싶다는 거군요. 좋아요. 제가 함께 가죠. 시간과 장소만 정해요. 불우리는 설 연휴 사흘째 되는 날. 제가 집으로 돌아가는 날로 디데이를 정했어요. 그날 저는 혼자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변호사와 함께, 증거와 함께 한때 저를 질식시켰던 그 집으로 돌아가 화려한 심판을 내릴 겁니다. 총알은 좀 더 날아가게 둬야죠. 박민석, 당신의 좋은 시절은 이제 끝났어. 설 연휴 사흘째, 저는 박민석과 그의 가족들이 점심을 먹고 나른하게 낮잠을 자고 있을 법한 시간을 골라 익숙한 아파트 건물 아래에 도착했어요. 저는 혼자 올라가지 않고 먼저 최 변호사님께 전화를 걸었죠. 5분 후 그녀가 차를 몰고 도착했어요. 몸에 딱 맞는 검은색 정장 차림에 손에는 묵직한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우리는 서로를 마주보며 눈빛만으로 결의를 다졌어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어요. 지난 며칠간 저는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았어요. 제가 언젠가는 돌아올 것이라고 그들이 믿게 만든 다음 제가 선택한 순간의 불시의 일격을 가하기 위해서였죠. 저는 지문으로 문을 열었어요. 배달 음식물 쓰레기와 땀 냄새, 아이들이 어지르고 간정체 모를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어요. 제가 떠날 때의 그 깨끗하고 상쾌했던 집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거실은 난장판이었어요. 소파에는 옷가지가 쌓여 있고 탁자 위에는 먹다 남은 과자, 봉지와 음료수병이, 바닥에는 장난감이 흙어져 있었죠. 시어머니와 시동생 네 식구들은 소파와 바닥에 아무렇게나 드러누워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고 TV에서는 시끄러운 예능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어요. 박민석은 짙은 다크서클이 내려온 초출한 얼굴로 1인용 소파에 앉아 있었죠. 저를 보자 그는 잠시 흠칫하더니 이내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다가 곧 가장의 권위를 세우려는 듯 얼굴을 굳혔어요. 너 이제야 들어오냐? 들그가 갈라진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시어머니도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제 코앞에 손가락질하며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이 죽일 년,
밖에서 실컷 놀다 왔냐? 당장 가서 보험 정리하네? 저녁에 삼계탕 끓여내. 출근 전은 그들을 무시하고 몸을 비켜 제 뒤에 서 있던 최 변호사님을 안으로 들어오게 했어요. 최 변호사님은 냉정하게 거실한 사람들을 후범 후 제게 고개를 끄덕였죠. 박민석과 그의 가족들의 시선은 모두 이 기센 낯선 여자에게로 쏠렸고 잠시 멍한 표정이었어요. 박민석이 경계하며 물었어요. 이분은 누구시죠? 퇴근 저는 대답 대신 거실 TV 앞으로 걸어가 가방에서 노트북과 HDMI 케이블을 꺼냈어요. 능숙하게 노트북을 치수어민치 대형 TV에 연결하자 거실에 있던 모두의 시선이 제 행동에 집중됐죠. 박민석이 불안한 기색으로 일어서며 말했어요. 김지연, 너 지금 뭐 하려는 거야? 둘 저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노트북의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다음 순간 TV 화면이 켜졌어요. 화면에 나타난 곳은 바로 우리 집 거실이었고 주인공은 박민석이었죠. 이건 제가 예전에 집에 설치해둔 홈캠 영상이었어요. 원래는 고양이를 보려고 설치했던 건데 지금 아주 유용하게 쓰이게 됐네요. 첫 번째 영상은 우리 엄마가 오셨던 첫날이었어요. 화면 속에서 엄마는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아 계셨고 퇴근한 박민석은 혀우스러운 표정으로 창문을 열고는 엄마가 사용한 컵 옆으로 다가가 소독 스프레이를 꼼꼼하게 뿌려댔죠. 소리는 없었지만 그의 모든 행동과 짜증 섞인 눈빛 하나하나가 고화질 카메라에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숨을 들이켜는 소리가 들렸죠. 이어서 저는 두 번째 영상을 틀었어요. 똑같은 거실, 시간은 석 달 금은날 밤이었죠. 화면 속 박민석은 환하게 웃으며 시어머니의 어깨를 주물러드리고 조카들에게는 살갑게 사과를 깎아주고 있었어요. 심지어 어린 조카가 바닥에 주스를 쏟았을 때도 그는 즉시 걸레를 가져와 무릎을 꿇다시피 박아내면서도 얼굴에는 불쾌한 기색 하나 없었죠. 두 개의 영상, 엄마가 계실 때의 냉혹함과 그의 엄마가 있을 때의 아첨에 가까운 복종이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상영됐어요. 제가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자 거실에는 죽음 같은 정적이 흘렀어요. 저는 몸을 돌려 늘 제게 호통치던 시어머니를 처음으로 정면으로 마주 봤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지만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죠. 어머님 보셨어요? 어머님 아들 박민석 씨 정말 대단한 효자네요. 어머님과 손주들한테는 정말 끔찍이도 잘하네요. 그리고 저는 이미 핏기 없이 하얗게 질린 박민석에게로 시선을 돌려 한자 한자 힘주어 말했어요. 그렇게 효심이 지극하고 당신 가족들과 첫눈의 정을 나누는 게 좋으면 내가 그렇게 해줄게. 앞으로 당신 어머니는 당신이 전적으로 책임져. 어떻게 모시든 마음대로 해. 뒤로 저는 그가 이 말의 의미를 곱씹을 시간을 준 뒤 마지막 폭탄을 던졌어요. 그리고 나는 내 어머니와 나 자신에 대한 당신의 장기적인 정신적 학대와 그 역겨운 이중 잣대 때문에 이 결혼 더는 유지할 생각 없어. 김 너 뭐라고? 김 박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시어머니도 상황을 파악하고는 소리를 질렀죠. 이혼? 내가 감히 우리 박 씨 집안에 이혼한 남자는 없어. 보험자는 차갑게 비웃으며 더 이상 그들과 말을 섞지 않았어요. 대신 최 변호사님의 서류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 온 서류 뭉치를 꺼내 쓰레기 더미가 된 탁자 위에 탁 소리가 나게 내던졌죠. 마치 시원한 따개 한 대를 날리는 것 같았어요. 이혼 합의서야. 제가 박민석에게 말했어요. 이 집 계약금은 결혼 전에 우리 부모님이 내주셨고 은행 이체 기록이 증거로 있어. 인테리어 비용도 아버지가 인테리어 회사에 직접 송금하셨고 영수증이랑 계약서 다 여기 있고 대한민국 법에 따라 이건 전부 내 고유 재산이야. 떼연 저는 다른 서류를 가리키며 말했죠. 그리고 이건 지난 2년간 내가 나한테 알리지 않고 내 동생이랑 어머니한테 몰래 송금한 은행 거래 내역이야. 총액이 5천만 원이 넘어. 명백한 혼인재산 악의적 은닉 행위지. 마지막으로 저는 휴대폰을 꺼내 그 이은비라는 여자와의 대화 기록이 담긴 폴더를 열었어요. 집사람은 히스테리다. 역시 내가 내 맘을 알아준다. 이 말들 내 엄마 앞에서 내가 하나하나 다 읽어줄까? 비통 제가 한마디 할 때마다 박민석의 얼굴은 한 겹씩 더 하얘졌어요. 그는 탁자 위에 명백한 증거들을 보며 몸을 휘청거렸고 거의 서 있지도 못할 지경이었죠. 저는 그에게 다가가 위에서 그를 내려다보며 우리 둘만 들릴 정도의 목소리로 말했어요. 박민석, 선택지는 두 가지야. 하나, 지금 이 합의서에 도장 찍고 내 옷가지랑 내 몸만 여기서 나가는 거야. 빈손으로. 그럼 조용히 끝내줄게. 둘, 법정에서 보자. 그때는 이 모든 증거가 판사님 앞에 제출될 거고 넌 돈 한 푼 못 건지는 건 물론이고 내 직장, 내 평판까지 외도와 재산 은닉 문제로 한순간에 무너질 거야. 내가 선택해.
시어머니 김 여사님은 아직 상황 파악이 덜 됐는지 이혼과 빈손이라는 말만 듣고는 즉시 바닥에 주저앉아 떼를 쓰기 시작했어요. 허벅지를 치며 통곡했죠. 아이고,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나. 우리 박씨 집안에 웬 망할 년이 굴러 들어와서 이 과부랑 애들 데리고 사는 우리를 이렇게 무시하나. 나 못 살아 못 살아. 불녀는 울부짖으며 제 바지가랑이를 잡으려 했어요. 시동생과 동서도 달려들어 한 명은 제게 불효를 운운했고 다른 한 명은 제가 너무 독하다며 비아냥거렸죠. 거실은 순식간에 시장 바닥으로 변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죠. 저는 꿈쩍도 하지 않고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은 채 휴대폰을 꺼내 미리 저장해 둔번호를 눌렀어요. 여보세요. 관리사무소 보안팀이죠. 의동 협의료 서모 입심 3호 입주민입니다. 지금 외부인 몇 분이 저희 집에서 소란을 피우고 계셔서요. 제 정상적인 생활에 심각한 방해가 되고 있고 주거 침입으로 보입니다. 올라와서 처리 좀 부탁드립니다. 분마 저는 스피커폰을 켰고 제 또렷한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시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또 그쳤어요.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저를 쳐다봤죠. 박민석도 충격받은 눈으로 저를 응시했어요. 그는 제가 그의 가족을 주거침입이라는 단어로 묘사할 줄은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3분도 채 되지 않아 제복을 입은 보안 요원 2명이 현관에 나타났어요. 저는 바닥에 앉은 시어머니와 그 옆에 시동생네를 가리키며 말했죠. 이분들입니다. 여기 입주민이 아니니 밖으로 모셔다 주시겠어요? 팀 보안 요원들도 이런 가정 분쟁을 꽤 겪어봤겠지만 입주민의 태도가 이토록 단호하니 공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죠. 어머님, 그리고 다른 분들 여기서 나가주시죠. 그러지 않으시면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팀 보안 요원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태도는 단호했어요. 시어머니는 완전히 널이 나갔어요. 바닥에서 일어나 저를 향해 소리쳤죠. 이 독한 년. 내가 민석이 애미야. 내 아들 집에 와서 며칠 묵는 게 뭐가 잘못됐는데? 저는 그녀를 차갑게 바라보며 말했어요. 법적으로 이 집의 소유권자는 저입니다. 제 허락 없이 강제로 머무는 것은 주거침입입니다. 보안 요원님, 이분들이 계속 나가지 않으면 바로 경찰 불러주세요. 빌 시동생네는 이 상황에서 더는 얻을 게 없다고 판단했는지 동서가 시동생의 옷깃을 끌며 슬금슬금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분해에 못 이겨 욕을 퍼부었지만 덩치 큰 보안 요원 둘을 보고는 더 이상 행동에 나서지 못했죠. 마지막으로 박민석이 모든 기력을 잃은 듯 힘없이 그의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엄마, 다들 일단 가세요. 그는 저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절망, 후회, 그리고 약간의 공포가 뒤섞여 있었죠. 그는 마침내 깨달은 거예요. 자신에게 순종하고 헌신하고 때려도 맞고 욕해도 참던 그 김지연은 그날 밤 캐리어를 끌고 집을 나선 뒷모습과 함께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요. 지금 여기 서 있는 사람은 그가 전혀 알지 못하는 냉정하고 강하고 심지어는 차갑기까지 한 여자라는 것을요. 이소동은 결국 시댁 식구들이 쫓겨나듯 퇴장하는 것으로 막을 내렸어요. 최 변호사님이 남은 서류 처리를 마무리하고 떠난 후 넓은 거실에는 저와 박민석 단둘만 남았죠. 그는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어요. 그는 더 이상 제게 매달리지도 화를 내지도 않았어요. 그저 텅 빈 목소리로 물었죠. 지연아, 우리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거야. 내가 잘못했어. 장모님께도 너한테도 미안해.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안 될까? 저는 그를 보았지만 마음에는 어떤 파문도 잃지 않았어요. 기회. 그가 우리 엄마에게 일회용 그릇을 내놓던 그 순간부터, 그가 남과는 같이 못 살겠다며 거짓말을 하던 그 순간부터 그는 이미 자신의 모든 기회를 내던져 버렸어요. 박민석 씨, 제가 말했어요. 얼음은 녹으면 뭐가 되는지 알아요? 그는 멍하니 저를 쳐다봤어요. 제가 대신 대답했죠. 물이 돼요. 그리고 흘러가 버리면 다시는 얼음으로 돌아오지 못해요. 제 마음도 그래요. 다음은 결국 우리는 법정까지 가지 않았어요. 최 변호사님의 도움으로 박민석은 이혼 합의서에 도장을 찍었죠. 그는 법정 다툼을 벌이면 자신이 더 비참해질 거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합의에 따라 집은 온전히 제 소유가 되었고 결혼 후 공동으로 상환한 대출금 역시 그의 재산 은닉과 정신적 외도에 대한 위자료, 명목으로 분할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는 거의 빈손으로 쫓겨나다시피 자신의 옷가지와 그가 아끼던 피규어들만 챙겨나갔죠. 저는 심지어 관대하게도 조카가 부러뜨린 아이언맨 피규어를 접착제로 붙여 그의 짐가방 맨 위에 올려주었어요. 제가 그의 가족 카드로 긁었던 명품들에 대해서는 최 변호사님이 말하길 유책 배우자인 그가 있는 상황에서 부부 공동 소비로 간주되어 법원에서도 그의 반환 청구를 지지하지 않을 거라고 했죠. 그 돈은
그의 이중 잣대와 냉혹함에 대한 첫 번째 대가로 치기로 했어요. 모든 것을 정리한 후 저는 일주일을 들여 이 집을 완전히 새롭게 꾸며넣어요. 사람을 불러 아이보리색, 패브릭 소파를 제가 좋아하는 짙은 파란색 벨벳 소파로 바꾸고 벽지는 따뜻한 밀크티색으로 새로 칠했어요. 박민석이 남긴 모든 흔적을 하나하나 지워나갔죠. 객실도 다시 꾸며넣어요. 더 부드럽고 편안한 침구를 들이고 침대 머리맡에는 밤에 책 읽기 편한 스탠드를 놓았죠. 모든 것이 정리된 후 저는 완전히 새로워진 거실에 앉았어요. 깨끗한 통유리창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와 몸을 따뜻하게 감싼죠. 저는 엄마에게 영상 통화를 걸었어요. 통화가 연결되자 엄마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눈은 완전히 회복되어 총기가 돌아 보였죠. 지연아, 거기서는 괜찮나? 민석이랑 싸우진 않았고? 둔 엄마는 여전히 제 걱정뿐이었어요. 저는 웃으며 카메라를 돌려 제 뒤에 새로운 집을 비춰주며 가볍게 말했어요. 엄마, 나 그 사람이랑 헤어졌어. 이제 이 집 온전히 내 거야. 둔원하기 저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이윽고 엄마가 한숨을 쉬셨지만 목소리에는 책망 대신 안쓰러움이 묻어났죠. 헤어졌으면 됐다. 네가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하지. 불온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꾹 참았죠. 저는 말했어요. 엄마, 부산은 춥지. 며칠 있다가 서울 와서 좀 지내다가 내가 맛있는 것도 사주고 쇼핑도 시켜줄게. 불구하면 속엄마를 보며 한자 한자 또렷하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번에 오면 얼마든지 있고 싶은 만큼 있어. 이번에는 엄마가 쓴 컵에다 소독제 뿌리는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비도 전화를 끊고 저는 푹신한 소파에 기대 눈을 감았어요. 어렵게 되찾은 평온과 자유를 느꼈죠.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하늘은 티 없이 맑은 수정처럼 푸르렀어요. 제 인생은 바로 이 순간부터 진정으로 다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